예, 오늘 제6차 이래경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프로젝트는 집정민주주의와 시민주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이래경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문을 하나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4월 초인데 이제는 그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선을 대비하는 시민연합당을 이제 10월 중에 반드시 출범시켜야 되는 시간상으로, 그래서 제가 약간 급한 마음에 그 경문을 썼는데 그걸 읽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년 반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를 퇴출시켜야만 하는 사유. 한마디로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치명적 망국의 과정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한 지인은 윤이 당선된 5월 10일을 3대 국치일로 삼겠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우선 무지몽매한 윤의 발언과 한미일 군사 유사 동맹 체제의 강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불장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패권 체제에서 상호적 다자주의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윤은 역사와 민족의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 등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 좁아지고 국내 투자에도 부족한 판에 시효가 끝나가는 패권의 일반적 압력에 굴하여 무리를 해가며 140여 조에 넘는 돈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대를 역류하는 부자 감세 등으로 올 한 해 순관리 재정 적자가 70조에서 90조에 이른다는 참으로 깜짝 놀만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도 없는 사회와 경제 정책으로 과학기술의 혁신기제가 방향을 상실하고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으며, 며칠 전에 택시기사 박영환 씨가 분신을 했습니다. 지금 생사의 길에 굉장히 위중하다고. 이 또한 결국 윤이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사회 안전망은 축소되고 빈약한 내수는 얼어붙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IMF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마을 금고 등 재산금융권 역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며 하루하루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출생률이 이제 0.79명이라는 경악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미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될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희망을 상실하였고, 물가는 3~4% 이상 치솟는데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때는 모두의 동경 대상이었던 한국이 OECD 멤버 중 경제가 가장 불량한 그리고 가장 위태로운 국가군으로 전락되면서 졸지의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략 기술된 내용들이 윤석열 집권 1년 반이 졸지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윤의 실정을 압축해보면, 첫째, 국가, 위임된 공적 역할의 부재. 둘, 리더십, 공동체 그리고 역사의 실종. 셋, 권력의 무도한 사유와. 넷, 검찰 법비들의 난동과 겁박. 다섯째, 영토와 생명을 위한 국권의 상실. 여섯째, 경제의 급전직하와 민생의 파탄. 일곱 번째, 조폭보다 못한 막장의 정치입니다. 그야말로 칠거지약이죠. 그 중에도 검찰 법비들의 행태는 우리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도전이자 폐악질입니다. 최악입니다. 무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열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종복인 대통령 자리를 재앙으로 착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쇼적 행태에 더하여 좀비 수준으로 미래 추정하는 반민족적 매판적 성격에 더하여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맹관이 무지무능함에 더하여 처가와 역술인들에게 놀아나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적 정신증명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유통입니다. 이제 나라가 더 망가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그리고 시급한 출구는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며 국가의 주권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단의 선택지는 오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윤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가능한 탄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없는 시민 세력의 독자적 힘으로는 또한 시민들의 지지가 없는 민주당 단독으로는 윤과 국힘당이라는 현대사 최악의 장애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던 문재인 정권에 안긴 크나큰 실망 탓에 그리고 현재 보이고 있는 분파와 무능함 탓에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로는 여전히 강고합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과 결집된 제정당, 제시민단체들이 선거연합정당이 서로 손을 잡고 지혜롭게 연대하여 시민들이 비로소 지지의 박수를 보낼 것이고 새로운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반윤 전선의 개혁진보 대연합이 올곧이 세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결집하고 합의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SNS에 올렸지만 사실 제가 우리 시대에 대한 경문이고요. 시민연합당을 만들자는 발의문이 취지문이라고 그럴까요? 발기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직접민주주의 여기엔 약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그 직접민주주의 글로벌 포럼에서 2년마다 이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국제적인 포럼이 열리는데 그때 민주화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제가 그때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에터널 시티라고 하는 영원한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서 열렸는데 그때 로마는 오송 출신의 여성 30대 젊은 여성이 시장을 할 때였어요. 아주 뭐 거의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포럼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직접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 끝날 무렵에 북이탈리아의 그 시민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베네딕토 박사가 마침 그 이태리 말로 그 일반 시민 교육 교재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받아와서 2019년에 번역해서 낸 책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베네딕토 양반은 대단한 분인데요. 독일계 이탈리아인인데 2010년인가 직접민주주의 현대적 직접민주주의의 마그나 카르타 헌장을 공동 집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가 있는데 제가 그 아직 원문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출판한 기념으로 2019년 가을에 와서 한국에서 여러 군데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뭐 1시간 안에 끝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접민주주의를 들어가기 전에 요약하면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성은 현재 입법권은 현재 국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국회가 갖고 있다 그러지만 대부분 입법의 70~80% 이상은 행정부가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시민들이 입법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국회도 갖겠지만 두 번째는 국회가 무슨 엉뚱한 로비를 받거나 어떤 특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법안을 만들었을 때 그 법안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이 그 법안을 거부권을 갖는 겁니다. 있는 법안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도. 예. 그것이 이제 직접민주의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현안과 아젠다들을 정기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직접민주 세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일정한 정기적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치권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5년이나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선거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문제를 제기해서 정치권과 의견이 틀리면 국민투표를 결정하는 이것이 직접민주의 이제 핵심적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위하여 다이렉트 데모크라시. 이제 서구의 양반이니까 이제 그 서구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녹색이 이제 그 리버럴한 데모크라시를 프리 자유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청색은 소위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노란색은 그 믹스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녹색을 칠한 거는 서구식 18세기부터 온 서구식 민주주의를 행하는 데고 나머지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참조하지만 비서구식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좀 얘기가 조금 오늘 주제하고 지만 중국도 2019년부터는 모든 전과정 인민 직접 참여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이제 공산당 일당에서 수석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인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어떤 게 더 민주적일까요? 모든 과정에. 그래서 이게 프리, 논 프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서구식 민주주의 아니면 비서구식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지난 우리나라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정당사를 우리보다 더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노란 쪽은 이제 진보적, 이쪽에 이제 저 빨간 쪽은 보수적, 그다음에 이제 리버럴하고 뭐 중도주의적인 정당을 표시했는데 지난 13년간 얼마나 정당들이 난립하고 정당 이름을 바꾸고 새로 세우고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이 차트가 보여줍니다. 이 도표가. 그러니까 정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구락구죠. 그냥 금배지 달교한 그냥 클럽이지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이 있어야 정책이. 우리가 국진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뭘까요? 모르잖아요. 민주당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있죠. 있는데 그걸 실천합니까? 물론 이제 뭐 정당의 형태는 강령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재정 규정 뭐 이런 게 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도 표현하는 겁니다. 저 구라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은 다양한 시민 조직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대표해서 그걸 정치 위주로 해서 어떤 정치를 만들고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 정당들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조직하고 실행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정당의 역할입니다. 지난번 얘기도 했지만 이미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당은 무력화됐습니다. 실제로 무력화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정치 정당에 가지고 있는 위험과 함정을 뭐 이분 이제 내부적 민주주의가 작동하는가, 당원이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거대 기업과 언론 매체에서 충분히 독립적인가, 현존의 거대한 정치 권력 및 경제 권력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은가, 숨은 실력자가 뒤에서 작동하지 않는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일반적 이해를 뒤로하고 자신들의 입지와 이해를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는가, 정당의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일반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상식적 얘기를 다 던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스할 수 있는 게 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모습이 거의 다 아니죠. 놉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당이 국민들의 일반적 이해나 그 저기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터져 나오는 것이 소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의 소위 노란 조끼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여러 사람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그 시위가 벌어졌었고요. 뭐 이태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태리도 이런 게 있었고, 결국 우리나라 촛불혁명은 정당의 역할을 못하니까 촛불혁명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가 그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정당이 가장 역할을 못한다는 역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구의 정치는 이미 미디어가 장악했어요. 그리고 미디어 뒤에는 거대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있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미국의 패권이 1990년대부터 세계 전략을 소위 소프트 파워화해서 미디어, 대학, NGO, 싱크탱크를 장악하는 게 미 패권의 일반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방의 미디어는 미 패권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수준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브레진스키라고 어느 대통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보 보좌관을 했잖아요. 이 친구가 한 얘기가 하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집단이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그저 밤에 텔레비에서 준 그 뉴스에 의해서 앵무새처럼 그냥 흉내나 낼 뿐이다. 이게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라는 친구가 일반 유권자 시민을 평가하는 얘기예요. 일반 시민은 밤에 뉴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정보를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일반 시민이다. 그러니까 정치인, 엘리트들이 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정당 중심의 선거 민주주의는 엘리트 중심의 과도제죠. 저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유럽 연합도 50보 100보인 것 같더라고요. 브뤼셀에만 로비스트가 25,000명이 있다고. 여기 대한민국 삼성이 크게 그려져 있는. 그래서 이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는 결국 로비스트와 거대 기업이 정당과 행정부하고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오늘도 제가 SNS하고 했지만 이 미디어하고 통신이 디지털화된 것이 정말 참다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회인가? 아니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래서 사회 미디어를 통해서 주권자를 조작하는 보다 보편화된 위험인가?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페북이든 트위터든 국민들을 양극으로 몰아가서 지극히 분열적이고 대립적으로 조장하는 게 지금 우리 SNS 미디어의 폐해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 연합에 대한 그 걱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유럽 연합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자기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G20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국제 정치회장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패권과 일본의 우경 집단이 훨씬 더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회적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라는 독일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모델 케이스고 벤치마킹을 할 모범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위 그 신자유주의의 바람에 독일이 휩쓸리면서 독일조차도 여기 보시면 10%가 전 자산의 46%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밖에 안 돼요. 독일조차도. 어제 그제 미국에 대한 데이터를 봤는데 미국은 1%가 미국 전 자산의 37%를 가지고 있고요. 10%가 7,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 50%는 1%도 아니에요. 독일보다 더 심하죠. 미국이. 그럼 이게 뭐죠?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이렇다면? 다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공동체 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폐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했어. 그래서 오늘날 정치는 모든 정치적 현안들이 대의적 기구에서 결정되며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대부분 행정부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보통 시민들은 배제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안의 80, 90%는 행정부가 국회를 그냥 의례 통과하듯이 그렇게 법제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현대적 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리스에서 민주주의 한 거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직접민주주의와 추천 대의기구가 같이 결합된 건데 통칭 우리는 그걸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의 상대적 개념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 이제 현대적 직접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적 직접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정치인들이 특권을 통제 제한하고 과다한 직업 정치를 막아야 한다. 테크노크라트와 전문가들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고 결정은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정부의 정보 독립적인 미디어, 공공방송, 미디어 사유에 대한 견제와 등에 대한 충분한 분명한 시민 주권이 확립돼야 된다. 지금 이 조항이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시급한 적이죠. 저 누구죠? 방송통신 이동관인가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미디어를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저기가 다국적 얘기는 아까 했고요.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직접 민주주의라는 정치 현안에 대한 수기적 참여와 현안에 대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주권의 작동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민적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권에 대한 거부권, 아까 법권 얘기했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존 정치인이 부패하거나 하여간 어찌 됐거나 해서 잘못된 게을러서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지 않을 때 시민들이 발언해서 법을 발의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례가 있는 거죠. 스위스. 물론 스위스가 조그만 나라고 워낙 그러니까 이 칸톤이나 란데스 게마인드 해갖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동만한 규모의 자치권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고 그걸 기초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됐는데 요건 이따가 참배용 연구소 소장님이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왔고 현재 연방 단위, 국가 단위에서만 국민 투표를 여기 600회 이상이라는데 620회 정도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스는 1년에 4번 반드시 국민 투표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국민 투표를 하는데 그 국민 투표 날짜를 향후 20년까지 이미 다 확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언제 국민 투표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달력처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4년, 5년에 선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 계절마다, 매 분기마다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스위스만 그러냐? 이 직접 민주주의를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3개 국가입니다. 우루과이. 옛날에 유명한 농부 대통령이 있었는데 무이카 대통령이 있을 때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했고요. 대만이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아젠다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서 민생적인 거, 생활적인 거로만 제한돼 있어요. 대만은 현재 어쨌든 국가 단위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가 단위가 아니고 지방 정부 단위로는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유럽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보시듯이 이제 3가지 기둥 중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는 대충 20개 주 정도가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 발언권이든 거부권이든 국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 단위로 주로 이제 서부 쪽이 많죠. 근데 미국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거자금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국민 투표를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결과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국민 투표할 때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세 세금을 높이려고 그랬는데 부자들이 나서서 오히려 자산세 세금을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데 홈리스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노숙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근데 캘리포니아 재정이 없어서 그걸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투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 돈에 포획된 직접 민주주의죠.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4+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청원 방식. 우리가 뭐 요즘 저기 하면 SNS에서 사람들 모아서 청원하잖아요. 뭐 행정부에 하든 뭐 국회에 하든 뭐 법원에 하든. 근데 이 청원이라는 거는 압력이지만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없는 거죠. 압력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그 국회가 한 법안을 거부하는 거부권, 그 다음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국민투표제가 직접 민주주의의 4가지 내용을 구성하고요.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혹은 뭐 시민소환제는 대의적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자고 하는 성격과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직접 개입한다라는 거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을 같이 믹스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소환제는. 제가 혹시 내용이 틀리면 지적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또 계속되지만 이제 국민 입법권, 국민 발언권은 자동차로 예금은 그 가속기라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게을르거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우리 현 시대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법인데 법을 제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법을 만들자 해갖고 시민들이 직접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악셀레이터라고 합니다. 가속기 역할. 거꾸로 정치인들이 뭔 일인지만 잘못된 법안을 만들었을 때 그 법 잘못됐어. 그리고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법안 거부권 혹은 선택적 국민투표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 발안제를 보면 일반 법안인 경우에는 약 10만 명 정도, 스위스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저 유권자의 2% 정도가 발안을 하면 그 시민 입법, 그러니까 발안이 형성이 되는데 그냥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단한 수괴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소상히 소개하고 투명하게 소개하고 토론해서 보통 10개월 정도를 숙성해서 완성도가 높은 법안을 제출하게 하고요. 다만 헌법인 경우에는 그 규정이 더 높습니다. 10만 명이 아니고 한 20만 명인가 그럴 거고요. 그 18개월까지 그 토론을 해서 숙성된 내용을 가지고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발안을 했는데 기존의 국회가 동의하면 그냥 채택이 되는 거죠. 그죠?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가 그걸 거부할 수 있죠. 그 국민들이 발안해서 자격 요건이 돼서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회가 그거 아니야.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 하면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회안을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발안한 내용과 국회가 그거 아니야 하고 내는 대체안을 가지고 국민투표가 들어가요. 이게 시민 발안의 과정입니다. 그 선택적 국민투표 이건 법안 거부권인데 다만 법안 거부권의 자격은 아까도 10만 명 1, 2%가 저기 하면 그게 이제 거부권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법안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법안은 그냥 집행되는 거예요. 그 법안이 시행되기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안을 결정했는데 3개월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그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요건은 맞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거부권 투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제 뭐 600만에서 이제 10만이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면은 법안 입법 발안을 한든 어떤 법안을 거부하든 한 100만 명적이면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100만 명 정도. 근데 헌법인 경우에는 200만 명 정도로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뭐 느낌이라 그럴까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발안권이나 거부권 말고 또 다른 형태의 몇 가지 이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재정 국민 투표라는 게 있어갖고 일정액이 넘어섰을 때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있고요. 근데 뭐 그 소환제는 뭐 캘리포니아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나라에서 합니다. 근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뭐 이 직접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국민 소환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턴아웃 투표율 때문에 거의 무산이 돼요. 일본에서도 여러 번 국민 소환을 했는데 거의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국민 투표율을 30%로 설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도 나오겠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은 투표율은 상관없다. 5%라도 참가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한다.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참가한 사람한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그 턴아웃 투표율이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소환제도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자문형 국민투표 이제 뭐 이건 뭐 여론조사나 같은 성격입니다. 이제 이거 그 직접 민주주의 도입하기 위한 자기네들 그 경험을 쓴 거니까 제가 그냥 타이틀만 보여드리는 걸로 저기 했습니다. 모금 방식 얘기했죠. 대부분 유권자의 한 2% 선에서 진행을 하고 헌법인 경우에 좀 강화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아젠다에 제한을 둘 수 있죠. 아까 대만은 민생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 이상을 못 벗어나게 하고 있는데 이 아젠다를 누가 저기 하느냐? 주로 이제 헌법재판소나 사법의 판사들이 그 제안한 내용이 반국가적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마다 아젠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 되면 이 수계 과정 내용을 분명하게 모든 유권자들이 파악하고 토론하고 해서 수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부권은 3개월, 일반 법안인 경우는 대충 한 10개월, 그리고 헌법인 경우에는 18개월까지 수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거부권은 그렇지만 국민 발언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하고 의견이 틀릴 때는 국회가 대체안을 놓고 그 국회 대체안과 시민들이 내놓은 의안과 국민 투표를 벌이게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위원회가 하겠죠, 이 관리를. 그런데 모든 정보가 온전하게 투명하게 모든 유권자한테 진보든 보수든 모든 의견들을 취합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균형 잡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정족수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시민 발언권이 실패하는 경우, 국민 소환이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 정치학자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은 턴아웃, 투표율, 정족수를 없애라. 그 정족수를
없애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10% 정도. 지금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충 30%거든. 우리나라도 한 30%쯤 되는 거죠. 지방 소환제가 30%로 통과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없애거나 꼭 해야 된다 그러면 10% 정도로 낮추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제 이 투표 방식이 지금은 다 우리가 기표소 가서 선거장 가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물로도 하죠. 유럽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우편물로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일부 유럽이 어디죠? 그저 발트 삼국 중에 하는데 거기서는 이미 이게 보편화되어 있죠. 전자기표가. 그 다음에 그래갖고 법안을 만들었거나 거부했는데 국회에서 했는데 곧바로 그 다음 달 아니면 몇 달 뒤에 또 국회에서 해갖고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결정한 거는 일정 기간은 반드시 개런티를 해야 된다. 미니멈 1년. 저는 한 2, 3년이 좀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니멈 1년 이상은 국민투표에 대한 그 보증 기간은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지 못하게. 아까도 얘기했죠. 서명범은 스위스는 대충 2%, 이태리는 지금 3.25%라고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 발안제는 이제 헌법인 경우가 18개월이고요. 대부분 한 10개월 정도고요. 확정형인 경우에는 법 시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정족수를 없애야 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진영에서 보이콧을 진행할 수 있고 많은 의제와 질문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다수의 관심을 못 끌 수도 있고 보이콧 운동이 진행되면 공개 토론이 어려워져 투표율이 낮아지고 공개 토론이 없으면 정보 제공도 어려워지고 이탈리아에서는 그렇듯이 정적수로 인해서 국민 투표가 무효가 되면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진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접 투표했는데 매번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투표를 했는데 실효가 되더라, 현실이 되더라. 그러면 점점 더 관심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해보니 투표율 때문에 실패 안돼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럽의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정확히 얘기하죠. 우리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투표에는 정족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직접 시민 발언권이나 거부권에는 정족률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 정족수 규정을 두려고 하는 사람은 유권자가 아니고 직업정치인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한 사람한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제 스위스는 의제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대만 얘기했지만 대만은 재정이나 국가 안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아젠다를 제한하고요. 우루과이는 하는데 우루과이는 그 서명 그 자격 저기가 25%여서 굉장히 그게 장벽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 국민 투표를 하는 의제와 그 규정이 틀립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 민주주의를 정말 하려면 문턱을 낮추고
그것이 반국가적이지 않는 한은 모든 아젠다들을 허용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탈리아는 공공재정, 사면, 국제조약, 정치인들의 보수는 국민투표 의제에서 일단 배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의 과정이에요. 그 주어진 정치적 현안을 모든 유권자들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토론해가는 과정, 그걸 제공해주는 책자나 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책임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하잖아요. 그럼 4번 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대통령 선거하듯이 거기에 관련된 책자들이 전 유권자들한테 매 분기마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든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미디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세세토록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미디어를 시민이 통제하고 시민 주권이 제어하는 거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정에 아주 가장 절실한 얘기죠.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 그 레가시, 그야말로 경향과 한겨레까지도 우리가 지금 불신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영방송도 KBS가 아직도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MBC는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쓰레기라고 봐야죠. 이것을 어떻게 유권자인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가 통제하고 저기 하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안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투표 방식이나 온라인 기표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래갖고 시민들 주권자가 입법권 발안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제 서명을 할 때 반드시 돈이 들어가잖아요. 조직이 있고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중립적인 기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자문도 해야 되고 내용도 가다듬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선거 공영 자금으로 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개개 시민 조직이 할 일이 아니고,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추면 중립적인 선거 기구에서 돈도 대준다, 공영 자금을 해준다.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주주의를 건강하기 위해서 전 1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제적 상황에 대한 주권적 행동. 지금 우리 얘기죠. 윤석열은 거의 미국의 좀비 수준이잖아요. 조커 수준이잖아요. 형님이 써주면 그냥 읽는 수준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민주주의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미패권에 다 놀아나고 있으니까. 군사력과 경찰력에 대한 시민 통제력 여부, 분산 균형적인 권력 구조와 자유로운 사회, 강한 시민사회 조직 여부,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정치적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 여부. 민주주의는 법치국가 권력의 균형적 분립, 다수의 정치적 조직,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건 이 양반이 쓴 얘기인데, 이건 제가 다음번 강연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방식에 가장 앞서가 있는 게 현대적 직접 민주주의다. 오늘 얘기를 마감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서구식 정당 중심의 대의제를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한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날은 경희대 김상준 교수를 모시고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김상준 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아주 대단한 양반이어서 그러니까 19일 날 김상준 교수의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 개혁안 오늘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음 주에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김상준 교수 끝난 2주 뒤에는 미국의 예일 대학의 랑데모아 교수가 3년 전에 열린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굉장히 내용은 어려운데 그 내용을 제가 그냥 내러티브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민주주의의 큰 4가지 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현대적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